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 중심의 경건주의, 특히 슈페너의 그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프랑키와 할레의 경건주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키와 할레의 경건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변화된 개인을 통한 세상의 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바로 한 개인이 거듭나고 변화를 해야만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혁의 중심이 제도나 또는 어떤 통치가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독일 경건주의 아버지 슈페너는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 루터 교회의 개혁을 시도했었음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슈페너가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한 그 개혁을 실행에 옮긴 사람은 슈페너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의 친구이기도 한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입니다. 그는 할레에서 독일에 있는 할레라는 그 도시에서 경건 운동을 실행했고 이 할레에서 교육과 봉사와 선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경건주의 운동을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겼고 이런 것들이 경건주의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했던 분이 바로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입니다. 이런 할례 경건주의는 기독교 역사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 생애 할례 사역 이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63년 3월 22일 법률가의 아들로 독일 북부에 있는 도시 리벡에서 출생을 했는데 부친이 아주 빨리 세상을 떠납니다. 1670년 프랑케가 7살 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프랑케가 16살이 되었을 때 에어프루트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1685년 라이프치히 대학교의 철학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이것은 성서에 관한 언어학적이고 성서 주석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입니다. 프랑케는 그의 동료 파울 안톤과 함께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콜레기움 필로 비블리쿰을 조직을 합니다. 이 콜레기움 필로 비블리쿰은 라이프치히 대학교의 젊은 석사들의 모임으로 매주 구약과 신약의 한 장을 해석했고 또 많은 학생들로부터 대단한 인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콜레기움 필로 비블리쿰 이러한 용어에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슈페너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조직했던 그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 콜레기움 피에타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콜레기움 피에타티스는 경건한 사람들의 그 모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슈페너가 자신의 목사 사택에서 모임을 시작했고
이게 이제 전 교회적으로 큰 그런 작은 교회들, 작은 그런 그룹들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의 그런 모임이 아닌 콜레기아 피에타티스가 됩니다. 콜레기아가 됐다는 것은 복수가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할레에서 프랑케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을 만들었고, 여기서 학생들의 아주 열정적인 호응하에 이 모임이 인도가 되었습니다. 1687년 가을에 르네부르크에서 그 회심을 체험합니다. 이러한 회심 체험은 슈페너에게 보이지 않는 프랑케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제까지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이 확고해지는, 이전에 믿지 않았던 것들이 다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은 또한 존 웨슬리가 월스게이트 스트리트에서 그 작은 집회에서 체험했던 그러한 체험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프랑케는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체험, 확실한 그 신앙의 체험들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1689년 1월, 2월 드레스덴에 있는 슈페너에게서 2달 동안 지내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진이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입니다. 1689년 2월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성서 주석을 강의했고, 이건 프랑케가 이제 라이프치히 대학교 성서 주석을 강의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시간은 교리적이고 신학 논쟁적인 강의에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부흥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프랑케는 이 강의를 일반 시민들에게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에 있는 수공업자들과 시민들도 와서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런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프랑케의 활약으로 수십 개 소그룹과 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그 프랑케의 활동에 대하여 라이프치히에 있는 목사들과 교수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프랑케가 그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인기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교수였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에 있는 동료들이 프랑케를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루터교 경건주의자들로부터 정통주의자들로부터 경건주의자라는 비피에티스텐이라는 별명을 여기에서 얻게 됩니다. 이 경건주의자들 디피에티스텐이라는 그러한 말은 사실 그 당시에는 아주 조롱하는 말이었고 또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주의자들은 그냥 경건의 훈련을 하고 또 경건의 모임을 자주 갖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이들에 대해서 정통주의자들은 매우 싫어했고 또
이들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1690년 라이프치히의 소요가 일어났는데 라이프치히 대학교 신학부는 1690년 3월 프랑케에게 모든 성서 주석 강의를 금해 버립니다. 이것은 경건주의자들 또 이러한 프랑케의 그런 행동들 이것은 루터교의 정통 신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또 프랑케의 가르침에 대해서 강한 의혹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샤데와 프랑케의 친구들은 라이프치히에서 추방을 당했고 1690년 3월 10일에는 라이프치히에서 이러한 프랑케 중심으로 했던 모든 기도 모임들이 금지가 됩니다. 프랑케는 1690년 라이프치히를 떠나서 에어프로트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프랑케가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교리문답 교육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에어프로트에서도 목회를 참 열심히 하고 잘 했는데 이곳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1691년 10월 14일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에어프로트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프랑케의 그런 삶을 보면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또 열심히 가르치고 또한 기도 모임을 갖고 또 이들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러한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프로트에 가서도 목회를 정말 성실하게 했지만 또 이곳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난했기 때문에 이 에어프로트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이것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 경건주의의 특색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핵심을 강조한 신앙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87년 프랑케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자신이 신앙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구나. 이 설교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프랑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자기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 것들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자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냥 확실한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을 프랑케는 바로 나의 모든 의심은 사라져 버렸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무신론적인 해위론자로 만들었던 이 이성은 신앙에 대하여 신여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 자신이
실질적으로 무신론자였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너무나 없었음을 그는 고백했고, 결국 자신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했고, 그러한 모든 의심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이 그에게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행함이 있는 기독교적인 삶에 근거하여 오랫동안 경건과 학문 사이의 갈등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심을 체험한 다음 세상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것들이 그에게는 냄새나는 분뇨, 웅덩이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얻은 내적인 독립과 확신, 우리가 이제 이러한 프랑케의 그런 체험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께 회심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체험은 그에게 내면적인 독립과 확신이 있어서 이제는 박해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프랑케는 굉장히 많은 그 공격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회심 체험을 통해서 과거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또 오직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그런 여러 가지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루터의 로마서 서문의 글로 프랑케는 이 내적인 거듭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사역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하며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를 마음, 기질, 감각, 그리고 모든 힘에서부터 전혀 다른 인간으로 만든다. 이렇게 루터의 로마서의 서문을 그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간으로 만드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리하여 경건과 학문 사이의 갈등이 이제는 실천적인 기독교의 근거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프랑케는 교육 사업을 할 때 자신의 이러한 회심의 체험을 학생들에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 나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나의 과거와 이제 단절이 된 새로운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프랑케는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회심하여 변화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의 변화가 없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인간이 아니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인간 자신,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프랑케가 보는 관점은 매우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한들 그 제도를 실천하는 인간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그 인간 가운데서 공동체가 아닌 개개인이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프랑케는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이 변화된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프랑케의 이러한 관점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기 전에, 교회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해 회심하고 변화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신의 변화가 없이 사람들이 지도적인 위치에 오르고 또 성직자가 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케 할레 경건주의의 어떤 특징을 보면 사회봉사운동과 기독교 인재 양성을 들 수 있습니다. 프랑케는 1691년 말 할레 근교에 있는 글라화의 성 게오르겐 교회의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 할레 오기 전까지 프랑케의 그런 생애를 보면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위치에 있는 프랑케를 할레에 오게 한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필립 야코브 슈페너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성게오르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작하는 이제 세상에서 첫 발을 딛고 이제 시작하는 할레 대학교에 교수로 오게 되는데 그가 가르치는 과목은 신학 과목이 아니고 동방 오리엔탈 언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우하는 할레의 한 그 지역 이름이 바로 글라우하입니다. 이 글라우하 시민은 독한 포도주와 화주 생산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고 알코올 중독은 이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또 5집에 한 집이 술집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술집이 있었는가. 목회하기에는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또 1691년에는 이곳에 주민 거의 절반이 패스트로 사망을 했습니다. 또 1683년과 84년 대화재로 할레 대부분이 잿더미에 놓였습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가운데 심각한 궁핍이 있었고 대부분 어린이들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케는 할레 대학교 철학부의 오리엔탈 언어학 교수로 임명돼서 할레 대학의 교수로 오면서 또 글라화에 있는 성 게오르겐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오게 됩니다. 그의 사역의 중심은 대학교가 아니라 목회였습니다. 프랑케는 슈페너의 이론을 조직하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슈페너가 경건주의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 놨다면 그 이론 위에 하나 둘씩 실천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프랑케였고 프랑케가 할레에 세운 고아원에서 이러한 실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할레의 경건주의 근본 목적은 사람의 변화를 통한 세상의 변혁이었습니다.
Weltverbandlung Deutsche Menschenverbandlung. 이것은 마틴 슈미트라는 교회사학자, 특히 이제 경건주의에 큰 핵을 그은 마틴 슈미트가 한 말입니다. 이것으로 경건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싹트게 됩니다. 1727년 프랑케가 죽었을 때에 그 고아원 현황을 보면 2234명의 어린 고아가 있었고, 그 중에서 순수한 고아는 137명, 이 기관의 원래 이름은 글라우하의 기관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관들은 처음부터 굉장한 계획이 아닌 글라우하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자극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프랑케가 죽을 때 2234명의 어마어마한, 그 당시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러한 그 고아원 또 학교가 세워졌는데, 이러한 큰 학교가 세워지고 고아원이 세워진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프랑케가 목회자로서 가졌던 그러한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매주 목요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음식을 이 글라우하에서는 제공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할레에 있는 프랑케의 그 재단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제 본부로 되어 있고요. 지금 다 리노베어링,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지금 이 건물들은 할레 대학교 그 교육대학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할레 경건주의, 특히 이제 할레 경건주의가 큰 공헌을 했던 것이 선교입니다. 개신교 선교는 맨 먼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할레 경건주의에 시작됐는데, 이곳에서 이제 인도에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그 당시 선교사들의 모든 그런 선교 물품들 또는 보고서, 이게 이제 박물관으로 여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집이 하나 보이시죠? 이제 이 집은 그 당시 프랑케의 목사 사택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건물들이 완전히 리모델링 돼가지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만, 제가 독일 통일된 지 얼마 안 돼요. 이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991년이었는데요. 굉장히 이 건물들이 다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되고 나서 이 건물들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사실 그 당시 프랑케가 경건주의 그 운동을 했던 그 지역이고요. 여기 또 앞에 그 당시 프랑케가 경건주의 운동을 했을 때 만들었던 그 서점과 지금도 이 서점이 이곳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당시 프랑케가 있은 당시에 그 고아원 또 학교의 그 모형인데, 그 건물마다 다 용도가 있었습니다. 17세기 말에 이러한 학교 건물과 또한 고아원 건물을 세우고 이곳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독일에 가시면 꼭 할레를 한번 가보시고, 이 할레에
프랑키슈 슈티프퉁엔이라는 그런 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은 자료들도 얻을 수가 있고 또 당시 경건주의 운동이 얼마나 활기찼고 또 선교에 대해서 큰 공헌을 했음을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 경건주의는 매우 그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됐는데 1694년 초에 프랑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목사관 문 앞에서 빵을 나누어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에서 전통적으로 주중에 하루는 할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빈민들이죠. 이 빈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러한 각 가정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문 앞에 이렇게 빵을 놔둡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빈민들이 이렇게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빵을 가져가는 그러한 전통이 할례에는 있었고, 이제 프랑케도 할례 목사로 게오르겐 교회 목사로 가서 보니까 할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앞에다 내놓고, 그럼 아침 일찍 내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먹고, 이런 것을 보면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에게 빵만 줄 것이 아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케 목사님이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자 생각했고, 그런 그 빵을 집 앞에 내놓는 날이 목요일인데 빵만 가져갈 것이 아니고 빵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고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었냐면 루터의 교리 문답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빵을 먹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는 노인들도 있었고 젊은이들도 있었고 또 어린아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에게 루터의 소교리 문답을 하나씩 가르쳐주고 그것은 이제 한 15분 정도 걸렸는데 기도를 하고 마친 다음에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일은 위대한 조직을 통해서 시작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작은 행동에서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케는 이 글라고에서 목회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윤리에 있어서 전적인 무지가 특히 어린이들에게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프랑케가 보게 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수업료를 낼 수가 없어서 학교에 갈 수 없는 것을 보고 이 어린이들에게 수업료를 주었는데 그러면 이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이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어린이들에게 이런 수업료로 줬던 돈들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부모를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아무도 학교 가는 어린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건주의 하나의 특징인 그 교육에 대한 관심,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케가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목사 사택에서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는데 그게 바로
1695년에 이 프랑케의 과원이 시작한 해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런 가난한 집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케는 방문객이 잦은 목사관 거실에 2개의 성거를 붙이고 그 밑에 작은 헌금함을 놓아두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요한 1서 3장 1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그러니까 프랑케 목사님의 그 목사관에 딱 들어가면 거실에 이 성구가 붙은 액자가 있고 그 밑에는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또는 아는 분들이 프랑케 목사님 방문하고서 프랑케 목사님 지금 고아들 어린 돈이 없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분명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1695년 부활절에 프랑케는 자신의 공부방 앞에 방에서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또 1695년에는 5년 가을에는 4명의 고아들과 함께 이 고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선생님은 누구였느냐면 바로 할레 대학교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프랑케 목사님이 선생님으로 임명을 하고 이 선생님들에게 또한 장학금을 주고 이 선생님들은 대학교 학생인 이 선생님들은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이렇게 크게 된 것은 처음에 시작이 굉장히 작습니다. 처음에는 4명의 고아와 함께 시작했고 또 시작했던 그것이 뭐냐면 프랑케 목사님의 그 목사관 안에 있는 작은 방에서 이 일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게 프랑케의 고아원 또 학교에 들어가는 정문 현관입니다. 이것은 사진으로 찍은 거고요. 교사들은 할레 대학교에 가난한 대학생들이고 매일 2시간씩 가르치면 주급으로 육전을 주었습니다. 할레 대학교 학생들이 이 프랑케 학교의 선생님과 관리인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프랑케는 이곳에서 독일 최초의 정규적인 교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생님을 양성할 수 있는 사범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1727년) 프랑케가 죽은 해에 약 100명의
남선생님과 여선생님, 여러 종류의 학교에 약 2,000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학생과 선생의 관계는 매우 좋았고, 과원은 약 100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10명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전역에서 프랑케 학교에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했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친젠더로프 백작이 있는데, 친젠더로프 백작도 바로 이곳에서 유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친젠더로프는 프랑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95년 시민학교 계획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민학교에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학교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독일 학교입니다. 이 독일 학교는 평인민 계층을 위해서 농민과 수공업자를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독일 학교입니다. 또한 라틴어 학교인데, 이 라틴어 학교는 지위가 높은 시민 계급의 자녀들의 교육에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라틴어를 배워야만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라틴어 학교는 지위가 높은 시민 계급의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입니다. 또 하나는 페다고기움 레기움입니다. 페다고기움 레기움에는 미래 지배층이 되는 사람들, 또 장교, 고위관리, 그리고 기사령의 영주를 위한 교육기관이 바로 페다고기움 레기움이었습니다. 프랑케의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참된 구원입니다. 정말 구원받는 것.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기독교적인 지혜였습니다. 기독교 세계의 그런 어떤 지혜, 이게 프랑케 교육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할레 그 프랑케의 그 기관들에 대한 사진입니다. 프랑케는 기독교적인 지혜라는 교육 목적과 더불어 그 시대에 참으로 근대적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냐면 교육에 있어서 시간을 선용하고 또 쉴 틈 없는 활동을 해서 그 과원과 페다고기움 레기움에 있는 학생들의 그 하루 일과가 매우 짜임새 있게 시간을 선용하고 쉴 틈이 없는 활동, 또한 쉴 틈이 없는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시간을 잘 선용하도록 시간 한 1분이라도 한 그 작은 시간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러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학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재능을 잘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는 실제적이고 자연과학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특히 이론 수업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박물 표본실도 있었고, 또 천문 관측소도 있었고, 기계 작업장도 있었고, 또 식물원도 있었습니다. 어학 시간에는 자유로운 회화와 신문 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가르치는 등 아주 이 학교에서 잘했는데, 프랑케 본인이 그 어학이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도 잘했고요. 또 히브리어도 잘했고, 물론 라틴어는 잘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할레 대학에 처음 갔을 때는 오리엔탈 언어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그냥 눈으로만 문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실제 말도 하게 하고, 또 외국어로 된 신문을 읽도록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영역에서 학생들은 개인의 재능에 따라 그들의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근대적이었고, 프랑케는 교육학에 있어서 미래를 가리키는 인물이 됩니다. 그만큼 프랑케의 그 교육이 당시 매우 앞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또 선생님도 많은데 이 기관을 움직이기 위한 많은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 재정은 어떻게 조달했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교육사업, 또 사회사업 이런 그 좋은 사업에 기부하는 것에 대부분을 의존했는데 프랑케가 볼 때는 이것은 매우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기부를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안 하면 더 이상 기부를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랑케가 생각했던 것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 많은 이런 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없을까라고 이제 그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프랑케는 이 일을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자각했고 이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프랑케는 굳건하게 믿었고 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엄청난 일을 수행했던 겁니다. 1698년 9월 19일 정부로부터 윤호를 받게 됐고 이 프랑케 기관들은 선제후의 직속에 속하게 됐습니다. 어떤 기관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부로부터 들어오는 기부금은 잘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불안정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당시에는 가장 자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이 뭘까 했던 게 바로 인쇄소와 약국과 서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점에서 할례 신문을 발간합니다.
할리셰 차이통이라는 신문이 이 서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프랑케의 기관들은 자발적 기부에 의해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프랑케를 공부하면서 프랑케는 이런 그 매니지먼트에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슈페너와 아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슈페너는 경건주의 어떤 틀, 이론적인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이 이론적인 모습을 토대로 해가지고 경건주의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될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바로 프랑케다 할 수 있고,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재정 조달인데, 재정 조달도 기부에 이제 물론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프랑케는 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프랑케가 보면 이러한 데서 아주 탁월한, 어떻게 보면 그 사업적인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경영적인 그런 마인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 약국에서 당시 독일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그런 약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이 약이 아주 또 잘 팔려요. 잘 팔려가지고 또 프랑케의 이러한 사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됐고요. 이런 일들을 프랑케는 굉장히 잘 했어요. 프랑케 그 해결을 보면 과오는 그때 있었던 돈이나 모든 비용을 자진해서 맡아 주었을 높은 사람들의 확고한 약속이나 그 외에 어떤 것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세워졌다. 이런 그 프랑케 해고를 우리가 보면 정말 프랑케는 이 모든 일을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바로 신앙에서 하나님을 그냥 믿는 믿음에서 시작됐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고 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러한 사역을 할 때에 그 도움을 그가 해고했던 말 가운데서도 높은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시작했고 이것을 세우셨다라는 확실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크게 본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면 또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프랑케는 그 도움보다는 먼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도움을 요청했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그 수입이 제일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수입이 창출된 것이 바로 서점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서점에서는 또 인쇄소를 경영해 가지고 인쇄소에서 성경을 많이 인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점에서 경영하는 이 인쇄소에서 1702년에는 신약 성경, 또 1708년에는 전체 성경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매니지먼트적인 또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스스로 이 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다 누가 했느냐면 프랑케가 이것을 계획하고 또 이것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1700년 이후 프랑케 학교 졸업생들을 보면 프로이센 제국의 장교들, 또 고위 관리들, 프로이센 제국의 이러한 기강을 세울 수 있는 인물들이 어디서 등장했느냐? 바로 프랑케 학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이센 제국을 이끌고 나가고 세우는 데 어떤 정신적인 그 근본 역할을 누가 했을까? 바로 프랑케라고 할 수 있고, 이들이 프랑케 학교에서 어렸을 때 공부하고 결국 프로이센의 국가의 중요한 그 인물이 됨으로써 프랑케 학교에서 배운 정직과 성실과 검소한 삶이 어렸을 때에 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그들이 이제 장성해서 나라의 그런 장교가 되고 또 고위 관리들이 되었을 때 그대로 실천하는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프랑케 학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 교육의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기독교적인 그러한 교육에서 결국은 프로이센이라는 독일의 그 국가의 정신적인 그 바탕을 프랑케의 경건주의, 할례 경건주의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프랑케의 영향을 받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노동윤리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많은 경건주의 귀족들이 공장을 세웠고 바로 이제 이 귀족들이 페다고기움 레이금에서 공부했던 이 귀족의 자녀들 이들이 이제 많은 공장을 세웠고 또 순수한 수익을 과원의 재정에 보태 주었습니다. 또 프로이센 제국은 복종하고 직업에 성실하고 사회적인 책임감을 인식하는 국민이 되게 한 할례 경건주의 교육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종교개혁부터 시작된 거, 루터도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서교리 문답을 써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게 했고, 이러한 그 루터에서 시작하고 또 경건주의에 이어지는 그 교육, 기독교 교육, 이것이 국가의 어떤 근본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케의 할례 경건주의의 그 공헌은 해외 선교에 있습니다. 할례 경건주의는 덴마크와 관계해서 해외 선교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게 할례 경건주의가 기독교에 끼친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덴마크 국왕인 프리드리히 4세는 식민지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식민지 원주민에 대한
그 선교사를 원했고, 그는 이제 자기 나라에서 덴마크에서, 덴마크도 이제 루터교 국가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자기 나라에서 파송할 선교사를 찾아보았는데 자기 나라에는 파송할 그런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눈을 돌린 것이 할례였고 1507년 리트켄스는 덴마크 궁정 설교자이며 과거 베를린의 감독 교구장이었는데 이 리트켄스가 베를린에 있는 자기 동료들에게 식민지에 있는 원주민에게 선교할 수 있는 그 선교사를 구했던 겁니다. 그는 경건주의적인 목회자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베를린에 있을 때의 할례의 비판적인 루터교 정통주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루터교 정통주의자들은 슈페너나 또는 프랑켄이란 경건주의자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을 했고, 또 그들은 카톨릭화하려는, 또 기독교를 율법화하려는 사람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플리차우와 치겐발크가 추천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할레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프랑크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치겐발크는 작센의 폴스니츠 출신으로 어린 학생이었을 때의 회심을 체험합니다. 또 슈페너와 프랑케와 교제를 나누었고, 프랑케는 그를 메르제부르크와 에어프루트의 교사 자리를 주선해 줬습니다. 그래서 프랑케가 이제 그에게 선교사로 갈 마음이 없느냐, 그러자 그는 선교사로 부르심에 깊은 숙고를 하고 선교사로 가겠다는데 응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플리차와 치겐발크는 1706년 7월에 남인도의 트랑케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남인도의 트랑케바는 덴마크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할레 프로테스탄트 세계에서 최초로 해외 선교를 시작했고 해외 선교사를 길러내는 전초 기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레라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선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프리처와 치겐발크를 파송할 때에 이 선교회 그 이름은 데니시 할레 미시언스 게질샤프트라 해가지고 덴마크 할레 선교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선교에 대해서 주도권은 덴마크가 자기 식민지를 갖고 있었고, 또 할레에서는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게 덴마크 식민지다 보니까 또 식민지의 그 덴마크 식민지의 관리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독일 선교사들인데 또 다른 나라의 정부의 관리에게 예속되어 있는 그런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덴마크 할레 선교사
것들은 윌리엄 캐리가 1793년 6월 13일 인도를 향해서 선교를 했는데 5개월 후에 이제 인도에 도착합니다. 이제 이걸 보면 거의 80년 전에 윌리엄 캐리보다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를 프로테스탄트 선교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윌리엄 캐리보다 훨씬 이전에 1706년에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은 할레에서 파송한 독일 루터교회 선교사 플리차우와 치겐 발크입니다. 할레에서 성취된 경건지와 선교의 연결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경건주의 새롭고 넓은 활동 영역은 바로 인적, 물적, 강력한 참여가 선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할레의 프랑케 재단의 그 박물관에 가서 보면 이 남인도에서 파송받은 이 할레 선교회의 선교사들이 보냈던 모든 그 선교 보고서, 그 문서들이 그대로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 시간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아주 가까운 정말 오랫동안 독일 유학 때부터 사귀었던 그 친구 가운데 요스트 렐러 박사가 있습니다. 이제 렐러 박사가 한번 한국에 와서 저에게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경건주의 슈페너를 전공했으니까 앞으로 좀 한국 학생 가운데 프랑케의 그 하일리셔 슈티프팅에 가서 그 할레의 그 선교를 좀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학생들, 훌륭한 학생들, 아주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냐 그랬더니 지금 그쪽에는 별로 연구한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그러면서 좀 한국 학생들이 와서 그래서 박사 논문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젊은 제자들이 할레에 가서 그 할레 그 뜨거운 그 열정의 선교사들 연구가 좀 우리나라 학생들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넓히고 그들이 18세기에 했던 그 선교들을 그 사역들을 한번 잘 연구하는 것도 한국교회에 또 독일교회 또 세계교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은 학생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고 또 독일 그 할레 대학에 신학부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셔서 프랑케의 그 연구를 하시면, 특히 프랑케 연구 가운데서도 그 해외 선교를 했던 독일 그 18세기 선교사들을 연구하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사역으로부터 그리고 그 사역 안에서 계속하여 새로운 힘과 용기가 경건주의를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선교하면 경건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주의가 선교에 개척을 했고 또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케 지도 아래 할레 경건주의는 세상에 대한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경건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교회의 영역을 넘어서 많은 자극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레 경건주의의 목적이 뭔가? 변화된 사람을 통한 세상을 변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그
목적은 뭐냐면 교회가 아니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그 활동의 영역을, 사역의 영역을 교회 안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 전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변화된 사람, 거듭난 새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할례 경건주의 운동은 무엇보다도 기독교 인재 양성 운동이었습니다. 프랑케가 세운 그 학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그러니까 시민계급 또는 노동자, 농민계급 자녀들, 또 귀족계급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후에 프로이센 제국의 국가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또 상인들은 상인으로, 또 귀족들은 귀족으로, 그리고 시민계급에서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국가의 장교가 되고 또 그 국가의 기업가가 됐을 때에 어렸을 때 받았던 이러한 기독교적인 교육, 또 검소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정직한,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되는데 이러한 교육이 결국은 국가를 앞으로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프랑케는 할례에 세운 교육기관을 통해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인재를 프로이센 제국과 전 세계에 보냈습니다. 할례가 음악가, 또 작곡가 핸델의 고향으로서가 아닌 17세기와 18세기 경건주의 요람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교회사에 남게 했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 이것은 17세기에 시작되어서 역사의 창고에 쌓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이 경건주의는 또 19세기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고, 특히 이 경건주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또한 19세기 부흥운동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 부흥운동이 유럽과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특히 이제 프랑케를 우리가 배우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경건주의적인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경건주의가 주장한 것이 뭐냐? 신앙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믿는 대로 행한다는 것. 교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러한 경건주의적인 신앙, 그 삶을 우리 한국교회 사회에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또 이 결의 나라가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그래서 이러한 그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하는 어떤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한국교회가 수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프랑케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경건주의에 많은 그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경건주의 공부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가슴에 뜨겁게 다가오는 인물이 누굴까? 저는 프랑케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슈페너도 참 중요하고, 물론 이제 슈페너는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만, 프랑케는 우리의 그 삶에서, 목회 현장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 그 경건주의 모델을 잘 적용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시간이 나중에 있으면, 또 여러분들의 시간이 또 있으면 프랑케에 대해서 좀 많은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목회 현장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고요. 제가 이번에 과제로 내준 게 프랑케 작품 니고데모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과제로 내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인간을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 신앙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신앙에 굳게 서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프랑케는 굉장히 많은 고초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프랑케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프랑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배웠지만 프랑케에 대해서는 참 배울 것이 많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그런 배움을 통해서 많은 그 변화 또 그러한 도움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